현재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거라는 전망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런 상황에도 오히려 한국에 속히 물류 선박을 인도하라며 협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 한국은 반드시 예정되었던 선박을 인도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에 대한 미국 재입국과 한국 공장 건설 재개를 속히 요청했던 미국인데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갑자기 선박 인도에 그렇게나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프이며 백악관에서 정책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제 일은 관세, 외국인 투자, 무역 전쟁에 대한 끝없는 보고 속에 묻혀있는 대외 산업 관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간 모든 종류의 정치 드라마를 전부 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티커가 조지아에서 체포된 한국 엔지니어들 이라는 문구를 깜빡일 때는 그대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헤드라인은 갑작스럽고 거의 연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00명의 전문가가 벤에 묶여 영장도 없는 상황에서 끌려갔습니다. 미국의 관계자들은 이를 필요한 이민 집행이라고 불렀지만 정책계의 모든 사람들은 같은 말을 속삭였죠. 그들은 트럼프의 정치에 이용당한 희생양이라고 말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법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고안된 권력 과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응시하며 한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트럼프의 실수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나 뉴욕에서 런던까지 트레이딩 데스크 전반에 걸쳐 공황은 체포된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퍼졌죠.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즉시 트럼프가 지금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빠르게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의 투자 유입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어요. 만약 미국이 절차 없이 동맹국인 한국 엔지니어들을 구금할 수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미국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펀드들은 미국의 노출을 줄이겠다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알고리즘은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경고를 깜빡였어요. 월스트리트는 항상 혼돈이 아닌 확실성을 바탕으로 번영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시스템의 독과 같은 혼돈을 주입했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전화로 만약 그들이 동맹국인 한국을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 회사들이 어떻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장은 답을 기다리지 않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망설임으로 대응했죠. 한편 전국의 주지사들은 갑자기 부정행위로 적발된 긴장한 남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의 자신감을 반영했어요. 그들은 박수를 치고 트럼프의 자신만만한 연설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자회견 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들의 어조는 극적으로 변했죠. 한 가지 이름이 지역 헤드라인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 제프 랜들이. 그는 기자회견에서 현대 철강 공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지연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말은 마치 현대 경영진이 부하 직원인 것처럼 최후 통첩에 힘을 담고 있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 공장과 직접 연결된 13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고 그 일자리가 재선 티켓이었기 때문이죠. 공장이 실패한다면 그가 요구한 강철 빈보다 더 빨리 주지사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비공개로 다른 주지사들로부터 비슷한 탄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서울이 이미 반쯤 완료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워싱턴의 실수가 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트럼프를 비판했죠. 모순의 코미디였습니다. 한국가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체포했는데 다른 주들에서는 더 많은 한국 공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현지 기관들이 나서 피해 통제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조지아주의 경제개발 당국 책임자인 트립 톨레스는 당황한 기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체포는 사소한 딸꾹질입니다. 현대의 프로젝트가 곧 정상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더군요.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톨레스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너무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공장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트럼프의 한국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죠. 한국인들을 족쇄에 묶어두었던 바로 그 행정부가 이제는 그들의 귀환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다시 대본을 읽었어요. 웃어야 할지 고개를 흔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 주 당국은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범죄자처럼 끌고 나갔어요. 이제 같은 관계자들은 그들의 복귀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점이요? 한국인들이 미국을 떠남에 따라 발생한 기능 장애는 조지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관 내에서는 비난이 테니스 공처럼 튀어나갔어요. 이민 당국은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했죠. 경제개발국은 불통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둘 다 서로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결과 공장이 지연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정치인들은 분노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가 증발해버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 늦은 밤, 저는 고위 직원들을 위해 직접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은 자국 프로젝트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더 빠른 건설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소리예요. 투자자들은 위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 한국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론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의존성을 드러낼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저는 그저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죠. 기자들은 메모를 섞었고 보좌관들은 이어피스에 속삭이며 다음 회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대변인이 마침내 연단에 도착했을 때 발표는 짧고 날카로우며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 넘쳤습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자단 사이로 한 줄기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웃더군요. 전략이라기보다는 허풍쟁이가 빈 홀에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비공개로 더 강력한 힘으로 대사를 반복했어요. 우리는 강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건설할 수 있고 미국은 생산할 수 있으며 미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은 성실하게 박수를 보냈지만 그들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 없이 라는 문구는 우주에 대한 도전처럼 공중에 떠 있었고 우주는 차갑고 무자비한 숫자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한때 로봇팔로 윙윙거리던 자동차 공장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자들은 며칠 내에 생산이 재개될 것이라고 직원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출력 차트는 이대로라면 3주 안에 조립량이 38% 감소할 거라는 잔인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감독관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한정비사가 한국 부품이 없으면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박물관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 말은 일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기어박스가 한 번도 출하되지 않을 때마다 미국에서는 수천 대의 차량이 지연되고 맙니다. 포드는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 달 안에 4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계산했는데 이는 한 라인에서만 발생한 수치입니다. 한편 서울의 산업지구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현대와 기아는 공급망 중단에도 불구하고 조립 공장이 92%의 효율로 가동되는 등 기록적인 생산성을 보고했거든요. 울산에서는 전체 차량이 결합률이 0.8% 미만인 반면 미국 공장은 결합률을 6%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의 한 무역 관찰자는 한국에서는 지연이 몇 시간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지연이 몇 주를 의미합니다. 라고 건조하게 말했죠. 그 숫자들은 미국을 당황하게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의존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비교를 제공했지만 미국은 강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공장들은 합리적인 품질을 유지했지만 비용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었어요. 오사카의 한 제철소에서는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생산량이 61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포항의 한 한국인 근로자는 연간 근로자 1인당 88톤을 유지해 45% 가까이 높은 수치였죠. 일본 공장들은 또한 장비 유지 보수로 인해 거의 2배에 달하는 가동 중단 시간을 기록했지만 한국 공장들은 예측 AI를 사용하여 가동 중단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였어요. 한 일본인 매니저는 방문 분석가에게 우리는 한국의 효율성을 모방할 수 없더라도 존경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한국은 늘 혁신하거든요. 라고 고백했어요. 더욱 좌절스러웠던 점이요? 미국의 비교는 훨씬 더 나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지아 체포 이후 한국인 계약자 없이 독립을 자랑하던 엘라베마 철강 공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낮게 급감하여 경제학자들은 이를 산업적 자유 낙하라고 설명하더군요. 한국이 생산한 철강 1톤당 미국은 비슷한 조건에서 겨우 0.6톤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해고, 마감일 누락, 투자자들의 분노로 직결되었습니다. 한 열띤 회의에서 한 노조 지도자가 테이블을 두드리더군요. 당신은 미국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한국인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당신들의 조치가 우리에게 실업을 안겨준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피해를 집계했어요. 이대로라면 한국 전문 지식의 부재와 직결된 미국 제조업 손실은 2달 안에 14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년만 계속된다면 연간 7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죠. 블룸버그는 산처럼 날카로운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자립은 의존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거래 성사에 집착하는 국가의 산수는 굴욕적이었습니다. 애틀랜타 거리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경제학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모순을 표출했어요. 산업단지 근처의 한 식당에서 2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가 취소된 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었어? 한 사람이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국이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 그의 친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왜 내 월급이 없어졌을까? 애국심은 돈을 내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지. 백악관 내부에서는 고문들이 이야기를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항상 도전을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손해의 숫자가 엄청났다는 것을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보좌관이 복도에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명한 것은 무능력뿐입니다. 그녀의 어조는 쓰디쓴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본 사람처럼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아이러니는 한국의 보도가 끊임없는 성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반도체 라인은 97% 이상의 수율을 기록했고 미국 팹은 71%의 수율로 절뚝거렸습니다. 이 26포인트의 격차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과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이어졌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류율이 100분율로 측정된 배터리 팩을 수출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중서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은 결함이 너무 많아 30%의 폐기 품질 검사에 실패하여 창고를 떠나기도 전에 리콜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율, 문화, 경험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진조차도 미국이 거부한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기자회견에서 신일본제철의 한 고위 임원은 한국의 효율성이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공장당 철강 생산량은 일본보다 25% 더 높고 비용은 18% 더 낮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전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런 종류의 솔직함은 일본 기업 세계에서는 드물었지만 지역적인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된 거예요. 더 깊은 비극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은 원자로 건설, 전력망 안정화, 조립 라인 완성 등 미국 프로젝트를 조용히 지켜왔어요. 그들은 구원자로 대우받았고 파트너로 대우받았죠. 하지만 체포로 인해 파트너는 희생양이 되었고 희생양은 미국의 괴멸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고층 빌딩이 더 이상 강철 철근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건물이 즉시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균열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현대 임원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왜 오직 한국 공장만은 왜 이렇게 순조롭게 운영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우리는 2번 준비합니다. 오늘을 위해 1번, 내일을 위해 1번. 그렇게 하면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지혜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미국 식물들이 한국 동료 없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지혜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국의 산업 DNA에 구워진 생존이었습니다. 슬로건과 현실의 대조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공장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독립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쳤고 주지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시장은 웃었고 일본은 패배를 인정했으며 한국은 계속해서 생산했죠. 그리고 빈 연설과 끝없는 숫자에 둘러싸여 책상에 앉아있는 저는 잔인한 결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결코 독립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더군요. 그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를 기부하라는 그의 요구는 집회에서도 반복되어 거의 선거 구호처럼 외쳐졌어요. 동시에 그는 한국의 지원으로 미국 산업이 살아났던 바로 그 부문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생명줄을 처벌하기로 한 것 같았죠. 3,500억 달러를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니 트럼프는 한국을 전혀 동맹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과연 한국이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계 패권국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인지 모두가 주목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더군요. 이렇게 굴욕적인 협정에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경제 협박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론은 그의 뒤를 따라 정렬되었죠. 신문들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관세를 견디는 것이 낫다 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텔레비전 패널을 통해 한국이 식민지 착취부터 금융위기까지 더 거센 폭풍을 견뎌왔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눈에 이러한 트럼프의 갑질은 그동안 충분히 많았던 공격 중 하나였으며 한국은 지금껏 늘 그래왔듯이 효율성과 혁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함으로써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일본의 대응은 굴욕적인 대조를 그렸습니다. 동일한 15%의 자동차 관세, 즉 오랜 2.5%에서 크게 도약에 직면한 도쿄는 흔들렸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관세를 묵묵히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결국 미국에 지불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아무런 항의도 없이 미국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워싱턴과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신중하게 언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공개로 일본 경영진은 이미 연간 18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계산하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죠. 도쿄의 신문들은 이를 순종 외교라고 직설적으로 묘사했고 국제평론가들은 조용히 피를 흘리려는 일본의 의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유럽 분석가는 일본이 구타를 감수하고도 파트너십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투자 확대 압력을 받았던 유럽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러니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취리히의 펀드 매니저들은 더 이상 트럼프의 요구를 달래기 위해 미국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불안정성과 서울의 기회를 보았죠. 몇 달 만에 평택의 반도체 팹, 울산의 그린 배터리 라인, 판교의 AI 연구 허브 등 한국 프로젝트에 수십억 유로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안정성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위협하자 한국은 오히려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발표하자 한국은 유럽과의 상호협정을 체결했죠. 백악관은 출혈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인 비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의 보좌관들은 이러한 부조리를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조차 사적으로 이 정책을 미국의 자발적인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도쿄 거리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한 고령의 자동차 딜러는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라고 불평하더군요. 동해 건너편에는 일본 노동자들이 허민 공장 안에 서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효율성으로 생산 라인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재에서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역경을 모멘텀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현대자동차 매니저는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는 우리의 회복력을 광고할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반항과 일본의 항복은 전 세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국가는 처벌을 흡수했지만 존엄성을 유지하며 글로벌 투자를 자국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는 굴욕을 받아들이고 자국 산업이 공동화되는 것을 가만히 목격하고만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모든 주에서 공장이 멈추며 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승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죠. 베를린에서 한때 독일의 엔지니어링 우위를 자랑했던 경영진은 수년간 속삭였던 말을 조용히 인정했는데 한국이 없었다면 미래의 전기차는 결코 전시장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뮌헨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BMW 고위 임원이 광택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을 가로질러 보고서를 내밀더군요. 숫자는 빨간색으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분기에 42만 대의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으면 BMW는 최소 3가지 모델을 출시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가죽 의자를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은 혁신의 수출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독일은 한국에서의 출하량으로 생존율을 계산하며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는 우리는 자동차를 설계하지만 서울이 동력을 공급합니다. 라고 답답한 마음에 중얼거렸어요. 해협 건너편에서 프랑스 정책 이반자들도 비슷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야심찬 친환경 모빌리티 법안은 2030년까지 도로에서 5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달 차트에 따르면 고밀도 배터리 셀의 거의 68%가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출하량이 없다면 법의 모든 부분이 허구로 무너질 것입니다. 열띤 국회 회기 중 한 야당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입법하는 건 우리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국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회의장은 웃겨서가 아니라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죠. 유럽의 관료주의와 한국의 속도 사이의 대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브뤼셀에서는 규제 당국이 배출 기준, 위원회 규칙, 조달 투명성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될 무렵 한국 공급업체들은 이미 생산량을 늘리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죠. 벨기에의 한 기자는 잔인한 유머로 요약했습니다. 유럽이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이 제품을 배송합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임상적 정밀성으로 이러한 지연을 활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랑크푸르트와 더블린의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유럽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전년 대비 22% 확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유럽 AI 서버 용량의 40%에 가까운 메모리 모듈을 공급했죠. 이 모듈이 없다면 유럽 대륙의 디지털 주권에 대한 꿈은 이륙전에 멈출 것입니다. 유럽 관리들은 이를 알고 있었고 인정하기 싫어했지만 의존은 자존심을 잠재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얻은 혜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번 연도 한국의 대 이후 총수출액은 1,4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수치의 거의 절반이 저마진 상품이 아닌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 등 고가 상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한국은 그저 미국이 과세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공급망을 옮긴 것뿐인데 그 결정이 대박이 난 셈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배송되는 한국 배터리 셀은 기가와트 시당 8,500만 달러의 매출로 환산되며 유럽 전기차 수요는 연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은 깔끔하게 단조된 강철 빔처럼 쌓였습니다. 한국 무역 관계자들은 이미 유럽과의 흑자 규모가 3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 전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라고 보고하더군요. 유럽 CEO들이 불균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아이러니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컨퍼런스에서 다임러의 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유럽의 전기 전략은 한국의 효율성에 달려있다. 한국이 없으면 타임라인이 무너지고 비용이 폭발하며 경쟁자들이 우리를 추월하게 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성명은 독일뿐만 아니라 대륙 전역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건 칭찬으로 분장한 고백이자 감탄으로 포장된 항복이었습니다. 한편 문화적 차이는 더욱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유럽 관리자들은 안전감사, 노동상담, 환경평가 등 절차적 체크리스트에 빠져있는 반면 한국 관리자들은 예측 알고리즘과 디지털 트윈으로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더군요. 한 영국 공급망 디렉터는 생방송에서 한국이 6주 안에 생산하는 제품을 유럽에서는 승인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소규모 국가들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현대가 전기차 부품 공장에 투자했던 폴란드에서는 현지 관리들이 서울의 속도를 극찬했어요.
폴란드의 한 시장은 서울에 전화하면 며칠 만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브뤼셀에 전화하면 수년 만에 답변이 도착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는 모인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미래 성장은 브뤼셀에 덜 묶여있고 부산에 더 묶여있다는 것이 하위 텍스트였죠. 서울에서는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협박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한국 경영진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라인을 확장하며 수익을 재투자했죠. 이 수치는 그 어떤 보도 자료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이후 2025년에만 한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과 2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수년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유럽의 미래 에너지, 교통, 데이터 인프라를 한국의 산업 리듬에 묶어주었어요. 유럽 분석가들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산업의 한국 중추, 전략적 공급자로서의 서울, 문화 수출로서의 효율성. 유럽은 더 이상 한국의 자선이나 파트너십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구조적 필수품이 된 것처럼 의존의 언어를 사용했죠. 워싱턴 책상에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이러니가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유럽은 수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하고 미국 공장에 투자하고 미국의 변화하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불안정성에 직면한 유럽은 결정적으로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한국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관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동안 아무도 재현할 수 없었던 세 가지 속도, 신뢰성,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교훈은 날카롭고 분명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 연극에 얽혀있고 일본은 항의 없이 손실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럽은 한국에 닻을 내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은 관세, 체포, 대통령 연설이 되돌릴 수 없는 서울의 이익과 영향력, 장기적인 지렛대를 넘겨주었죠. 그리고 한국이 이렇듯 미국을 벗어나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과는 달리 이제 미국의 진짜 피해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붕괴의 첫 징후는 백악관이 아니라 항구에서 나타났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방치된 레고 타워처럼 쌓여 있었고 그 내용물은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머리 위로 다가왔지만 하역할 배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오전 중반까지 항만 관계자들은 모두가 의심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컨테이너 선박의 흐름이 멈췄고 미국의 동맥이 막히고 있었어요. 한편 부산에서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부산의 조선소에 모여 철강 대기업들의 안무를 지켜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사이의 단 2시간 지연으로 물속으로 미끄러지는 컨테이너 운반선을 정밀하게 진수했어요. 엔진이 퍼덕이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동기화되었으며 가파는 반짝이는 대리석처럼 태양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한 영국 특파원이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산은 미래처럼 보이고 미국 롱비치는 고고학 발굴지처럼 보입니다. 숫자가 이야기의 나머지를 말해주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 주문의 거의 70%와 첨단 컨테이너 선박의 5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야드는 구식 공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15%로 뒤처졌죠. 중국은 저렴한 대량 주문으로 자랑하려 했지만 그들의 선박은 한국산 선박보다 평균 30% 더 높은 결합률과 12% 더 많은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즉, 따지고 보면 오히려 비싼 선택지였던 것이죠. 유럽 구매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분명했습니다. 한덴마크 임원은 우리가 한국의 선박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저 돈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재는 미국을 망치처럼 강타했어요. 미국 최대 해운 및 물류회사 중 하나인 크롤리 마리타임은 한국산 항공사가 없으면 환태평양 처리량이 6개월 만에 41% 감소할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와이에 본사를 둔 매트스는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수출이 부두에서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경영진은 그리스에서 오래된 선박을 서둘러 용선했지만 해당 선박은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연료를 낭비하여 수익률이 하룻밤 사이에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매트슨의 한 고위 관리자는 유출된 통화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보다 현금을 더 빨리 태우고 있다
라고 인정했어요. 월마트 경영진조차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벤턴빌 이사회 회의에서 유통 책임자들은 아시아에서 예상되는 출하량의 18%가 좌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생산이 아니라 배송 능력이었어요. 현대와 DSM이 운송업체가 없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들리는 주에서 빈 진열대에 직면했습니다. 격분한 부사장은 한국 선체의 공급망을 구축했는데 이제 선체가 사라졌다 라고 외쳤다고 했죠. 아이러니는 무자비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소비 제국의 철강 기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로이터와 르몽드의 기자들은 새로 명명된 24,000TEU 컨테이너 선박에 초대되었습니다. 내부는 AI 지원 내비게이션, 예측 유지 보수 대시보드, 자동 밸러스트 제어 등 공상과학 세트장을 방불케 했죠. 한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항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요. 한국인 선장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효율성은 더 이상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죠. 워싱턴은 평소에 자신감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럼프는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배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 철강, 미국 일자리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이나 주요 컨테이너 운송 업체를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샌디에이고의 조선소는 구축함과 소형 유조선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월마트의 진열대와 아마존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리바이어선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 해군 건축가가 인터뷰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식료품을 나르겠다고요? 잊어버리세요. 재정적 손실은 잔인하게 명확해졌습니다. 3분기까지 한국산 선박의 부재로 인해 미국 물류회사들은 약 290억 달러의 화물가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썩고 전자제품 출하는 중단되었으며 미국 공장으로 향하는 원자재는 해외에서 유유 상태였어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은행이 아닌 실종된 선박으로 인해 촉발된 침묵의 경기 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은 칼처럼 잘렸습니다. 한국도 화물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 야드는 번창했어요. 해운 회사들이 미국 파트너를 위해 계약을 변경하면서 유럽에서의 주문이 급증했죠. DSME는 5년 동안 야드를 바쁘게 유지할 수 있는 60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를 발표했습니다. 현대해비는 영업 마진이 18%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조선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치였어요. 더 깊은 아이러니는 한국을 건든 것에 대한 위기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 조선소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덴마크 해운 회사 임원과의 대화가 기억났어요. 한국은 세계 무역의 동맥을 건설합니다. 동맥을 잘라내면 몸이 무너집니다. 미국은 동맥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의 웃음은 건조했지만 은유는 완벽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보좌관들이 광학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속삭이더군요. 한 내부 메모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내에는 한국의 용량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더 높은 비용과 더 긴 지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관료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나 크게 부정했던 것과 동일한 의존성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서는 모순이 거의 우스꽝스러웠어요. 외신 기자들은 부산의 완벽한 안무를 칭찬하면서 밀물에 잠긴 미국 항구를 조롱했습니다. 한국 야드는 이익을 추가했고 미국 기업들은 손실을 집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산 철강 위에 서서 미국의 위대함을 외치며 존재하지 않는 배들을 계속 약속할 뿐이었죠. 하지만 결론은 무자비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패권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서울의 시그니처가 된 정밀도, 규모,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항구들이 질식하고 기업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 전 세계는 동정심과 경외심에 반하며 같은 진실을 깨닫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선체 없이는 글로벌 무역 엔진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질 무렵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무대 위로 걸어올라가 비평가보다는 지지자들로 가득 찰 때마다 입던 익숙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두 팔을 들어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관중들은 단서에 맞춰 환호했지만 박수는 마치 트럼프 광신자들조차도 터무니없는 모순을 이해한 듯 얇고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뒤에서 주지사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을 미친 듯이 긴급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유출된 녹취록에는 루이지애나의 제프 랜드리가 기술자들은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제철소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경제개발 책임자인 트립 톨레스는 전문가가 없으면 불을 계속 켤 수 없습니다. 라는 탄원에 동의했습니다. 거의 코미디 같았어요. 몇 주 전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단 침입자처럼 작업장에서 끌어내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리들은 전화 한 통으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노동자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는 무자비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무작위 습격, 예측할 수 없는 비자 규정, 지속적인 추방 위협 등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그런 조건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다시 초대하는 것은 마치 출구 문을 잠그면서 손님들에게 연회에 초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 경영진은 회의감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한 현대 관계자는 비공개 통화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내일 감옥에 갈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차분하고 측정된 그의 목소리는 분노의 폭발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감미료로 요청을 포장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관세 감면, 특별 비자, 보호 약속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공허한 미국의 공약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SK그룹 엔지니어는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보안을 약속했을 때마저 수갑을 채웠잖아요. 이제 당신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워싱턴의 모순을 조롱하는 바이럴 밈으로 변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정부가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을 소집해 우리 엔지니어들을 다시 불안정에 빠뜨릴 명분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었어요. 미국은 정책이 매일 바뀌고 적대감이 법으로 가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굳이 가장 똑똑한 인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겠어요? 대신 한국은 정치 연극보다 신뢰성을 중시하는 유럽 계약, 중동 인프라, 동남아시아 파트너십 시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워싱턴의 거부 서한이 쌓이면서 패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때 자신감을 가지고 활보했던 주지사들은 이제는 훈육받은 학생들처럼 보였어요. 한 보좌관은 랜드리가 책상에 주먹을 부딪히며 5년, 10년 안에도 절대로 교체할 수 없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말은 업계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인정해온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한국 수준의 정밀도로 훈련시키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때쯤이면 시장은 이동하여 미국은 경쟁자가 아닌 구경꾼이 된 상태일 것입니다. 공장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엘라베마주에서는 몇 주 연속으로 제철소가 유유 상태로 방치되어 미국 철강이 약 2억 4천만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포드 경영진이 한국 전문가들이 복귀를 거부해 전기차 배터리 통합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한 내부자는 이사회 회의에 절박한 결론을 유출했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대체품이 없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요. 심지어 한국의 거부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관리들은 외국 전문가들이 항상 전설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해안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안전, 성장, 존중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습, 관세, 모욕을 제공했죠. 물론 트럼프는 그 진실을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미국이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편지를 쓰고 미국 주지사들이 한국에 전화를 걸고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구걸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미국을 뒤로하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수치는 점점 더 재앙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부재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건설, 철강, 자동차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110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공급망의 지연이 겹쳤고 아마존조차도 인프라 부족과 관련된 유통 실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이야기를 일시적 조정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시장은 낙관적으로 위장한 시스템 붕괴를 그대로 볼 뿐이었죠. 마지막 굴욕은 유럽 기자들이 부산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미국의 유휴 항구와 비교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기사는 한 줄기 따끔한 대사로 마무리되었어요. 미국은 한국인의 귀환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다. 이 문장은 사설, 텔레비전 토론, 외교 메모 등에서 인용되며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경제학자의 차트보다 모순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제 책상에서 저는 씁쓸한 진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회복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줄을 쫓아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전문 지식을 위험에 빠뜨릴 이유도 인센티브도 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한국을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이 왜 미국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런 한국을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시작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공황은 헤드라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리타워 내부에서는 스크린이 얼어붙고 서버가 지연되었으며 프로토타입이 멈췄어요. 엔지니어들은 회로 기판 위에 몸을 웅크리고 케이블을 당기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처음에는 코드의 버그나 조립 실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칩의 출하를 중단했어요. 침묵은 그들의 기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급 라인에 있었죠. 구글 캠퍼스에는 관리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가득 찬 방에 모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현재 재고를 보여주는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막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빨간색 제로로 끝났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디램은 3주 남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국 없이는 AI 모델을 훈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디지털 제국은 평택에서 만든 실리콘 웨이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는 모두를 단번에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서는 위기가 더욱 첨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아이폰과 맥북의 조립 일정은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부품 발레처럼 항상 빡빡하고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낸드와 디램이 없었다면 그 춤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한 공급망 책임자는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산 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산도, 대만산도, 어디서 온 것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어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애플의 생산 수주 잔고는 급증하여 한 분기 만에 약 32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어요. 한때 회복력을 칭찬했던 주주들은 이제 취약성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인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쳐있는 아줄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고성능 메모리를 소비했습니다. 한국 배송이 없으면 확장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말죠. 한 엔지니어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뇌가 없는 서버가 있습니다. 렉은 빈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중반까지 메모리 공급 지연으로 예상되는 클라우드 수익 18억 달러가 사라질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무한한 확장성을 약속하며 구축된 회사로서는 그 한계가 굴욕적이었죠. 아마존도 한국 때문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중추인 AWS 사업부는 AI, 물류 및 소비자 데이터를 구동하기 위해 삼성의 메모리 모듈에 의존했습니다. 배송이 중단되자 경영진은 서둘러 대체품을 조달했죠. 중국 공급업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합률은 27% 더 높았고 에너지 효율성은 15% 뒤처졌습니다. 아마존은 수없는 테스트 끝에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한 관리자는 중국산 칩을 사용했더니 모든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AWS는 기업 고객의 마감일을 놓쳐 6억 달러 상당의 벌금 조항을 발동하는 등 손실은 피할 수 없었어요. 아이러니는 날카롭고 씁쓸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의존도, 관세, 기여도에 대해 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거대 기술 기업 뒤에는 서버 렉에 한국산 칩이 줄지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칩이 사라지는 순간 실리콘밸리의 제국은 요새라기보다는 빌린 벽돌로 지어진 성처럼 보였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는
한 분기 만에 100억 달러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미국의 관세를 피해 유럽 및 중동 고객사로 향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의 관세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SK 하이닉스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프랑스 데이터 회사와 계약을 발표하며 놀라운 속도로 미국 주문을 대체했습니다. 이천과 청주에 있는 이 회사의 팹은 95%의 가동률로 가동되어 샌프란시스코 대신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간 웨이퍼를 생산했습니다. 한국 경영진은 비웃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를 가리켰을 뿐이었어요. 수사보다 현실이 더 큰 목소리로 말한 셈이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활기를 띠었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긴장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스타트업 CEO에게 한국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확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얼어붙고 AI 스타트업은 굶주리고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시들었습니다. 한국이 사라지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인 혁신 파이프라인은 막힌 호스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대체제와의 비교는 굴욕감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존 디램을 제공했지만 생산량은 전 세계 수요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낮았습니다. 중국 팹은 모듈을 생산했지만 미국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떨어져 비용이 많이 드는 재설계가 필요했죠. 대만 파운드리는 메모리가 아닌 로직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뿐이었기에 결국 한국사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차트와 모든 분석은 같은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그 자체였죠. 팔로알토의 한 카페에서 2명의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오류 로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미국은 모래 위에 제국을 세웠어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모래가 아니야. 한국 실리콘 위에 건설했지. 그리고 이제는 전부 사라져버렸어 라고 정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어둡고 체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회 밖에서도 진실은 일상적인 대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가 쇄도하자 워싱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구글, AI 교육 중단. 애플, 제품 출시 연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확장 연기. 아마존, 벌금 납부. 트럼프의 한국 공격 이후 미국은 기술 부문 전반에 걸쳐 12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밝은 계곡은 서울의 공장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물론 트럼프는 허세를 계속 부렸습니다. 텍사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한국의 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 주장이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내 팹은 대량 디램 생산까지 몇 년이나 더 필요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이 하루아침에 수십 년의 전문 지식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죠. 그 공백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숙달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것이 바로 숙달이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수율은 80%에 달했고 미국의 실험용 팹은 40%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SK 하이닉스는 유럽의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구동하는 대역폭 메모리를 제공한 반면 미국 프로젝트는 수년간 마감 시한을 놓쳤습니다. 한국은 칩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정의한 셈이었죠. 결국 며칠 만에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부정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은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며 조롱했지만 미국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한국에 의존했다 라고 사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심장은 항상 한국인의 피로 뛰었어요.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와 빈 기계의 사막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캘리포니아의 실험실에서 침묵이 깊어지면서 진실은 이사회실, 카페, 트레이딩 플로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모든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건설한 것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서울의 팹이 빛나는 것을 지켜보며 전 세계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현실을 깨달았죠. 한국의 실리콘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메모리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전 세계에 홍보해준 꼴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 돈도 한 푼 받지 않고 전 세계에 알려준 셈이었어요.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정전까지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정전은 천천히 질식하듯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중서부 전역에서 가로등이 깜빡이고 공장이 유유 상태이며 주택이 불안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사이버 공격이나 폭풍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로는 한국의 것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한국의 전문 지식 없이는 수리 일정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은 이를 부인했어요. 미국 최대 원자력 운영업체인 엑셀론은 주주들에게 지연이 사소한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에 있는 원자로 중 3곳이 터빈 고장으로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자 변명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은 경영진에게 답변을 요구했고 지친 한 관리자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청사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들 없이 우리는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 입장은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원자로 독립은 내내 서울의 설계에 달려있던 셈이었거든요. 한편 아시아와 중동 전역에서 한국의 지배력은 밝게 빛났습니다. 한국전력과 두산에너지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제때 예산 이하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안전 점수를 받은 새로운 원자로를 공개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사우디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한국인들을 칭찬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달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수치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의 APR 1400 원자로 설계는 92% 이상의 가용성을 자랑했으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었어요. 이에 비해 미국 원자로는 유지 보수 지연, 부품 부족, 엔지니어링 오류로 인해 77%의 속도로 가동될 뿐이었죠. 그 격차는 수십억 달러의 전기 손실과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미국 상원 의원이 조지아에 멈춰있는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을 때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어야 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영상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좌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전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어요. 한때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AP1000 원자로의 비용 초과로 파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인은 풍력 터빈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자력 부문은 골격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한국전력이 일상적으로 했던 일을 재현할 인력도 정밀도도 없었습니다. 한 업계 분석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횟집 주방장에게 외과 의사를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숫자가 나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2분기까지 원자로 가동 중단과 관련된 정전으로 인해 미국 산업계는 94억 달러 이상의 생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하이오의 제철소들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는 디젤 백업으로 전환하여 연료를 3배의 비용으로 소모했어요. 시카고의 병원들은 운영 중단 기간 동안 비상사태가 아닌 절차를 배급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부상을 조롱했지만 이제 한국의 안정적인 손을 잃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편 유럽 바이어들이 서울 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전력과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6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와 루마니아는 한국이 30년 동안 중단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뒤를 따랐어요. 오랫동안 프랑스 원자력 공급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던 영국조차도 두산과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협상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에너지 장관은 이를 직설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을 원한다면 서울에 전화하세요. 다른 누구도 한국처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부정에 집착했어요. 엑셀론의 연례 회의에서 한 주주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CEO는 말을 더듬더니 우리는 국내 인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비공개로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절박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10년 이내에는 대체 인력을 양성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재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워싱턴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서 에너지 로비스트가 용감한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해낼게요. 반드시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원 의원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어떻게 하게? 우리는 정전 때문에 불도 계속 켜놓을 수 없잖아. 한국이 없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할 거야. 테이블은 침묵했고 진실은 부인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이 위기를 자발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하면서 굴욕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한국은 건설하고 미국은 기다립니다. 투자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서울의 에너지 섹터로 이동했고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은 신용등급 강등에 직면했습니다. IMF조차도 미국의 전력망 불안정이 1년 이내에 GDP 성장률을 1.5%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이 다른 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력 패권은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프라, 생존, 권력 그 자체였죠. 서울의 청사진 없이 미국은 어둠 속에서 더듬고 기업들은 피를 흘리고 지도자들은 자랑하며 시민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미국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에게 전 세계 국가들이 달라붙어 구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는 완전한 인센티브, 10년간 면세, 토지, 직접적인 인프라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차세대 전기차 공장을 환영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더군요. 미국이 최후 통첩을 발표하는 동안 베트남은 두 팔을 벌리며 구애를 한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빠르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술라웨시의 대규모 니켈 광산을 둘러본 후 이 자원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가 팩토리의 연료를 공급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그의 주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그는 30년간의 세금 감면, 우선 해운 노선, 한국 파트너에게 헌정된 정부 지원 발전소 등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대함에 눈을 깜빡였어요. 한 현지 기자는 우리는 한국의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도 주고 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이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그 정도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죠. 한국 공장은 일자리, 기술, 그리고 세계적 명성을 의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은 이미 1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다른 어떤 해외 파트너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LG의 배터리 투자 계획이 98억 달러를 넘어서며 군도를 글로벌 전기차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에게 또 다른 한국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인 셈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외교관들이 이야기를 다르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들은 중국과의 분리에 대해 강연하고 파트너들에게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합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지도자들은 정중하게 웃으며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죠. 한 베트남 장관은 우리는 정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장에만 신경 씁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실린 그의 말은 워싱턴의 수사를 칼날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지 변화를 강화했을 뿐이었어요. 태국은 현대 로템에 장갑차 시설에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방 전자 허브를 위해 LIG 넥스원에 토지 및 세금 휴일을 약속했죠. 오랫동안 망설였던 필리핀조차도 한화의 항공 우주 자회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각 패키지는 한국의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미국의 당혹감은 더욱 깊어졌죠. 아이러니는 극명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위협 속에서 한국에 더 많은 일을 하라 라고 요구했지만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공장을 가져와 레드카펫과 무료 전기를 제공해주겠다고 간청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관리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소리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협상을 선호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도 급성장할 뿐이었죠. 삼성의 베트남 수출액은 연간 650억 달러를 기록하여 소규모 경제국 전체 부문을 앞질렀어요. LG 인도네시아 벤처는 연간 20만 개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및 중동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먹여 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레이시아에서 32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를 체결하여
미국 기업을 완전히 우회하는 지역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새로운 시장, 동맹국, 영향력을 확보한 반면 미국 기업은 입지를 잃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좌절감이 넘쳤어요. 한국을 임원은 베트남을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이 이미 베트남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포드 디트로이트 사무실의 관리자들은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출시가 2년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서울의 대부분 용량이 동남아시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무자비했습니다. 미국의 디커플링이 기회와 분리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카르타를 방문하던 중 인도네시아 관리들 간의 대담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왜 미국을 선택하나요? 그들은 10년 동안 의회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한국은 그 시간에 그저 건설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한국이 건설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화는 미묘하지 않았고 지진과도 같았어요.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 보장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소를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발표마다 헤드라인이 장식되었죠. 한국의 전기차 제국이 아시아에서 확장되고 있다. 아세안이 서울을 산업 앵커로 포용하고 있다. 한국이 공장을 건설하면서 워싱턴이 소외되었다. 투자자들은 주목했습니다. 1년 만에 동남아시아로의 한국의 FDI 유입은 34% 증가한 반면 미국의 FDI는 11% 감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상대로 화를 냈습니다.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거래를 가장 잘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떠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베트남 노동자들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LG 배터리를 배선하는 장면은 전 세계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어 그의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공장이 흥얼거리고 미국에서는 침묵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야말로 미국이 외치기만 하는 동안 아시아는 귀를 기울이고 한국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도 협상할 수도 없죠. 오만함을 기반으로 한 전략과 인도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경쟁 전략의 논리적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전 세계는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등극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이 동맹국과 시장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읽었죠. 경쟁이 본능적이었던 도쿄에서도 신문들은 한국은 효율성과 신뢰성의 모델이 되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변화는 미묘하지 않았고 총체적이었어요. 서울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용히 자신있게 상승률을 집계했습니다. 수출은 에너지, 방위, 반도체, 글로벌 인프라 계약에 힘입어 연간 8,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고 이건 사상 최고치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모든 국제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은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독일의 한 외교관은 산업 정책을 입안할 때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서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했어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존경심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였죠. 한편 미국의 소용돌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공장들은 부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정지된 원자로 아래에서 에너지 그리드가 흔들렸어요. 칩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술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계속된다면 2년 동안 미국의 총 손실을 1조 3천억 달러로 계산했는데 이는 전쟁이 아니라 무능과 오만에서 비롯된 수치였어요. 세대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쇠퇴는 그저 속삭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분기별 수익과 GDP 차트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무대에 서서 볼륨이 결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어요. 미국은 강해요.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군중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였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인 2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조차도 빈 진열 때, 정전, 그리고 깨진 약속에 대해 중얼거렸어요. 아이오와의 한 농부는 기자에게 그는 미국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이 꼴찌였고 한국이 먼저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모든 심야 프로그램에서 다시 재생되어 조롱이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보좌관들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메모에서는 투자자 신뢰의 붕괴와 전략적 신뢰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설명했어요.
내각 구성원들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답변조차 두려워하며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조차도 미군이 더 이상 받지 못한 한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 장군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빌린 도구로 초능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구 상자는 사라졌습니다. 굴욕은 해외에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외국 정상들은 트럼프를 완전히 따돌리고 먼저 한국 대통령의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상징성은 파괴적이었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몰락했고 한국은 부상했다는 거였어요. 반면에 한국은 계약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죠. 리야드에서 바르샤바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은 서울의 규율, 신뢰성, 그리고 신속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장들은 태극기를 개양했고 대학들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확장했으며 언론 매체들은 한국을 현대 국가의 모델로 칭송했어요. 옛 권력자들조차도 마지못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영국의 한 사설은 이번 세기는 워싱턴의 것이 아니라 베이징의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실에 직면한 트럼프는 관세, 제재, 최후 통첩 등 새로운 위협으로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깨를 으쓱했고 동맹국들은 그를 무시했으며 심지어 의회도 그의 지배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선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했고 여론조사 결과 그는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그저 한국을 한번 건든 것으로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보좌관은 비공개로 언론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말하지만 않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하지만 서울로 돌아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들이 윙윙거리고 불빛이 반짝이며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행진했죠.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존중과 이익이 함께 흘러가며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존경했어요. 그 존경심은 대륙에 걸쳐 확산되어 국가의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서는 결론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세기의 이야기는 미국의 오만함이 아니라 한국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마이크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지키며 지어진 공장들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편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존경을 받았고 미국은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한국은 힘을 얻었고 미국은 힘을 잃었어요. 한때 정치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트럼프는 한국의 미래와 경쟁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인 침묵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